2022 출판산업 결산과 전망 컨퍼런스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환영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출판도시문화재단 사무처장 장동석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사에 함께 해주셔서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컨퍼런스는 2022년 출판시장의 실태와 동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앞으로를 함께 전망하면서 출판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것 역시 함께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해마다 실시하는 올해의 출판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포함해서 2022년 한 해의 도서 판매 트렌드, 책과 콘텐츠에 대한 일반 소비자들의 인식과 의향, 그리고 함께 읽기를 통한 독서시장과 출판업계의 상생 등의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약 2시간 동안 발표와 질의, 응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행사는 코로나19 이후로 오랜만에 관객분들을 모시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보다 많은 자리에서 직접 관객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온라인 중계를 통해서도 시청의 기회를 꾸준히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흥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참석하시는 분들께서는 컨퍼런스가 진행되는 동안 채팅창을 통해 다른 시청자분들과도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 출판산업 결산과 전망 컨퍼런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행사 주최기관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김준희 원장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김준희입니다. 오늘 2022년 출판산업 컨퍼런스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 이후 많은 행사에서 온라인으로만 만나 뵈었었는데 오늘 이렇게 현장에서 비록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감회가 아주 새롭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소통하는 기회가 점차 많아지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개최하는 컨퍼런스는 2022년 출판 산업을 결산하고 2024년을 전망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아시겠지만 출판진흥원에서는 출판 산업의 기초적인 통계 작성을 위해서 매년 실태 조사를 진행합니다. 올해 수행한 출판 산업 실태 조사의 주요 결과와 함께 데이터에 기반한 여러 출판 현황을 들여다보면서 도서 판매 시장에서의 트렌드와 일반 소비자들 인식 변화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독서 진흥 및 저변 확대를 위해서 그간 책을 잘 읽지 않던 사람들은 책과 관련된 콘텐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또 감사하게 책을 잘 읽고 또 열심히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는 또 어떠한 방식으로 그러한 경험들을 하고 계시며 나누고자 하는지 이러한 얘기도 듣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출판진흥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과 제안해 주신 의견들이 출판 산업을 위한 정책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위해서 애써주신 네 분의 발표자, 매트릭스의 서라벌 부장님, 교보문고 브랜드팀 베스트셀러 담당 김현정님, 마크로미엘 엠브레인의 최선혜 부장님, 그리고 독서 플랫폼 금음의 김혜정 대표님, 그리고 사회를 맡아주신 장동석 출판도시문화재단 사무처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2022년 출판 산업의 결실을 헤아리고 새롭게 2023년을 준비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한다는 말씀으로 인사 말씀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진희 원장님 개회사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컨퍼런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총 4분의 발제자를 모셨습니다. 먼저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고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서라벌 주식회사 매트릭스 연구기획부 부장님께서 2022 출판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해주시겠고요. 이어서 교보문고에서 베스트셀러 집계 및 트렌드 분석을 담당하고 계시는 김현정님께서 데이터로 본 2022년 독서 시장이라는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장조사 전문 기업 주식회사 마이크로밀 엠브레인의 최선혜 부장님께서 소비자 인식 조사로 살펴본 독서 트렌드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서 공동체 금음의 김혜정 대표님께서 리딩 크루의 잠재력, 함께 읽는 우리는 컨텐츠가 된다라는 흥미로운 주제로 마지막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각 발제가 끝난 후에는 사전 등록한 분들께서 남겨주신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순서 그리고 시간 관계상 모든 질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지 못하고 답변해 드리지 못하는 점 미리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서라벌 주식회사 매트릭스 연구기획부 부장님께서 2022 출판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서라벌 부장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2022년 출판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맡게 된 매트릭스의 서라벌이라고 합니다. 출판산업 실태조사 지금 오늘 발표드릴 자리에서는 그 이전에 진행했던 실태조사와 금년도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출판산업계의 시장 규모, 고용 인원, 그리고 각각의 특성별 현황이 어떻게 되었는지에서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 개요, 그리고 조사에 대한 모집단, 표본 설계, 매출 및 종사자 구무, 실태조사 결과의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출판산업 실태조사는 현재 영업하고 있는 출판 관련 사업체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2022년 8월부터 10월까지 약 2달간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조사 규모는 현재 모집단 기준 14,418개 중에서 총 약 2,500개 사업체에 대한 조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진행하는 내용들은 사업체에 대한 기초 정보와 일반 현황, 그리고 조직 현황, 사업 전망 등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태조사가 진행 프로세스입니다. 우선 업무에 착수한 이후로 저희가 올해 그러니까 21년도에 출판산업에 대한 이슈를 통해서 조사표 보완을 진행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표본 설계 전문가 등을 활용을 해서 전체 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표본 설계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후 조사를 수행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자문회의, 그리고 중간 결과 보고 등을 통해서 보고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결산 컨퍼런스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모집단 부분입니다. 작년도부터,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좀 지적되어 오던 모집단의 포괄성이라는 개념의 문제가 좀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포괄성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확보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모집단 개선 작업을 진행을 하였고요. 그에 따라 기존에 있었던 모집단, 문체부 및 협회 회원사 등을 통해서 파악하던 출판산업 내 업체들에다가 올해 교보문고에서 거래처 자료를 확보를 하였고요. 그리고 서점 편람에 대한 등록 정보 등을 좀 더 추가로 해서 2022년 출판산업 실태질 조사를 위한 모집단을 구축하였습니다. 네, 우선 크게 큰 틀로 두 개가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모집단과 신규로 들어온 모집단을 같이 합쳐서 금년도 모집단을 구축을 하였는데, 우선 전년도 모집단,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모집단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16,958개사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타산업을 영위를 한다거나 아니면 전화번호가 없어져서 연락이 안 된다거나 이런 것들의 사안을 발라내고, 지금 전년도 기준에 나왔던 모집단은 6,654개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올해 신규 모집단 같은 경우에는 2021년 기준의 교보문고 거래처 중에서 실제로 출판 관련된 매출이 있는 곳들
중심으로 약 한 7,800개사를 확보를 하였고요. 그리고 한국 설연의 서점 편람 관련해서 자료를 약 5,072개사 정도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자료를 합해놓고 중복은 제거를 하고 신규로 들어간 것들은 추가를 해서 금년도 모집단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기존 같은 경우에는 그 작년도 쪽에 진행했을 때는 그 기존 모집단에서 모집단이 대략 한 6,600개 정도로 파악이 되었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출처 등을 통해서 확보한 모집단 등을 통해서 출판 산업에 관련된 전체 사업체 수는 약 14,418개구나 정도로 기준을 잡고 조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모집단 현황입니다. 우선 그 이전에 대략 6,000대에서 14,000대로 늘었기 때문에 우선 모집단 수는 전체 업종에서 증가를 하였고요. 그리고 출판사의 주력 출판 분야 쪽으로 봐주시면, 우선 일반 단행본 쪽을 주로 전업으로 한다는 출판사들이 확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교보문고의 거래처 정보를 기준으로 보완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일반 단행본을 발행을 하는 그 이전에 잡히지 않았던 분들이 좀 많이 잡혔던 것 같고요. 그리고 교과서 및 학습 참고서 전집은 소폭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표본 설계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희가 14,000개가 넘어가는 모집단에서 조금 더 그 효과적으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우선 산업 구분이랑 매출액 구분을 중심으로 충화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충화 변수는 출판 산업 분야 약 6종, 그리고 매출액 규모 변수 약 6개 정도를 활용을 해서 표본 설계를 하였고요. 그런데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그 주력 출판 분야에 따라서 좀 많이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출판사의 경우에는 주력 출판 분야를 추가적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약 14,000개 모집단에 대해서 2,500개의 표본을 할당을 하였고요. 실제로 조사는 2,579개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사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반영돼야지 유의미한 수치가 나올 수 있다라는 좀 일부 대형 업체들이나 이쪽은 저희가 출판유통진흥원 쪽 전문가를 활용을 해서 대략 한 26개 자료에 대해서 보완을 하였습니다. 매출 및 종사자 규모 부분입니다. 저희가 출판산업 매출액이랑 종사자 산정을 해서 하기 위해서 출판사의 매출액이랑 종사자 규모, 그리고 출판 유통사업체의 매출액이랑 종사자 규모, 그리고 전자책 유통사업자의 매출액과 종사자 규모를 뽑아서 출판물 관련 매출 전체와 그리고 종사자 수를 산출을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그 출판산업 내에서도 비출판 관련 매출액이 잡히는 경우들이 꽤 있어서요. 이런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그쪽 관련된 종사자 수는 제외를 하고 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매출액 및 종사자에 대한 이개념에 대한 검토를 좀 필요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6,000대에 있던 모집단이 올해 14,000개 정도로 늘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비교해보면 커지는 게 당연한데, 그러면은 이러한 효과들을 모집단이 증가를 한 상황에서 그러한 효과들을 작년이랑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를 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결과를 보이는가를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올해 데이터의 정합성을 좀 보려고 했습니다. 그 매출액 분석 부분입니다. 전년도 모집단을 기준으로 21년, 그러니까 전년도 모집단을 기준으로 한번 결과를 살펴보면 그 출판사와 도매총판은 2020년 대비해서 소폭 감소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유는 오프라인 서점과 온라인 서점에서 매출은 또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이유는 대형 오프라인 서점에서 매출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단지 현재 올해 최종 수치는 모집단이 좀 증가를 한 수치는 저 빨간 박스 안이 그 21년 기준으로 살펴본 자료입니다. 21년 조사에서는 약 3조 9천억, 22년 조사에서는 약 4조 5천억 정도로 출판산업 내 매출은 집계가 되었습니다. 종사자 분석을 봐주시면 역시 전년도 모집단을 기준으로 2021년 종사자 수를 추정을 하면 출판사는 거의 비슷하고 온라인 서점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도매총판과 오프라인 서점은 소폭 종사자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역시 그 출판사 출판 분야별로 매출액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전년도 모집단 기준으로 분석을 한 결과는 학술서, 전문서가 좀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고요. 그 외 출판 분야의 경우에는 20년 대비 약
20년 대비 20년 매출액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금년도 모집단 기준으로 분석을 하면 전반적으로 그 모집단 자체가 다 증가를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매출액은 다 상승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일반 단행본과 학술서, 전문서 분야의 매출액이 상승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네. 출판사, 출판 분야별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역시 그 전년도 모집단 기준으로 분석을 해보면 일반 단행본과 학술서, 전문서, 전집 분야의 종사자 증가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고요. 그 외 출판 분야에서는 종사자 수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모집단 기준으로 분석을 하면 전반적으로 역시 증가를 했고요. 일반 단행본 분야의 종사자 수가 크게 증가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출판산업 매출액 규모를 좀 시계열로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그 전년도 모집단 기준으로 지금 쭉 시계열로 봤을 때는 출판사의 매출액 그리고 출판 유통업자의 종사자 수는 소폭 감소를 했고요. 나머지는 다 증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역시 전년도 모집단 기준으로 매출액 증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수험서와 학습지 그리고 아동도서 그리고 교과서 및 학습참고서는 소폭 감소를 하였습니다. 역시 전년도 모집단 기준으로 종사자 수의 증가를 보면 일반적으로 일반 단행본과 학술 전문서 그리고 전집 부분들은 종사자 수가 소폭 증가를 하였고요. 나머지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역시 그 전년도 모집단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는 한번 지금 매출액 증가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오프라인 서점, 온라인 서점에서 증가를 했고 서적 도매 총판은 소폭 하락을 하였습니다. 종사자 수의 경우에는 오프라인 서점은 좀 그 종사자 수가 좀 감소한 것이 눈에 띄고요. 조그만 그 오프라인 서점들이 많이 그 폐업한 영향으로 보여집니다. 그 외 온라인 서점은 확실히 종사자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역시 그 모집단 기준별로 저희가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21년도에 모집단 기준을 작년도 모집단으로 환원한 것과 그리고 올해 신규 모집단을 환원한 것을 살펴보면 학술서 전문서를 제외하고는 아무래도 모집단의 증가폭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는 다 확대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역시 모집단 기준별 내에서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그 학술 전문서 쪽을 제외하고 학술 전문서와 그리고 전집 쪽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출판 산업 내 종사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네, 이 뒷부분은 좀 저희가 자료들이 많아서 그 패스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태조사 결과적입니다. 이쪽에서는 우선 출판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출판사의 주력 출판 분야를 파악을 해봤을 때 일반 단행본이 63.9%로 가장 많은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 외에 학술서랑 전문서 18.9%, 학습지가 대략 5.5% 정도를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세부 응답 그 현황을 살펴보시면 1억 미만의 매출액을 가진 사업체에서는 일반 단행본의 비율이 굉장히 높았고요. 그리고 100억 원 이상은 교과서 및 학습 참고서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유형별 매출 현황 살펴봐 주시면 발간 시점 기준 그 20년은 20년에 49.9%가 신간으로 파악이 되었는데요. 21년도에는 39.6%가 신간으로 파악이 되어서 그 지금 전반적으로 코로나 이후로 그 출판사에서 신규 콘텐츠를 만드는 것보다는 과거에 만들어왔던 콘텐츠를 판매를 하는 비율이 좀 높아졌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세부 응답 현황을 봐주시면 7개 주력 출판 분야 중에서 수험서의 경우 신간 구간 도서 비율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신간 도서 비율이 좀 높았고요. 나머지는 좀 구간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매출 규모로 살펴보시면 전자책 대비 종이책 매출액은 약 5% 정도가 됩니다. 지금 이거는 실제로 그 전자책 시장이 근데 그 작년도에 비해서는 확실히 증가를 한 것으로 파악은 되나 전체 출판 시장에서 비율은 아직까지는 높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021년 대비 2022년 출판사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자들 수보다는 좀 많다. 그래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주력 출판 분야별로 보면 수험서는 대략 한 10% 정도가 그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10% 미만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응답자가 대략 한 40.5% 정도 되고, 그리고 전집은 유지 응답 쪽이 대략 52.5% 정도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매출 규모별로 살펴봐 주시면 1억 미만을 매출액을 가지고 있는 그 사업체에서는 매출이 유지될 것이다, 그냥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응답이 대략 54.2%. 그런데 큰 업체는 10% 미만 증가, 10% 정도 그 미만으로 증가를 할 것이라는 응답이 59.4%로 높아서 전반적으로 그 큰 업체로 갈수록 매출액 향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응답 출판사의 종사자를 살펴보면 20년하고 21년 2년간 종사자 수가 대부분 동일하게 유지가 88.6%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모든 주력 출판 분야에서 종사자 수 유지 비율이 좀 높게 나타납니다. 아동도서의 경우에는 종사자 수 증감 변화가 감소했다라는 비율과 증가했다라는 비율이 가장 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과서 및 학습참고서 전집의 경우에는 종사자 수 감소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주요 판매처별 매출액 현황을 살펴봐 주시면 인터넷 서점이 우선 27.0%, 2.2%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요. 대형 서점이 21.9%, 3.2%포인트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매 총판이 대략 한 17.3%, 2.9%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주력 출판 분야를 살펴보시면 아동도서는 인터넷 서점 매출이 좀 높게 나타났고요. 전집은 도매 총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출 규모를 살펴봐 주시면 1억 원 미만 작은 사업체의 경우에는 인터넷 서점 매출이 높게 나타났고요. 100억 원 이상은 도매 총판 비율이 좀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출판 산업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가를 여쭤봤을 때 1순위 기준으로 살펴보면 유통의 정보화와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그 외에 저자의 발굴이랑 양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독서 문화 활성화 운동이 필요하다라는 순으로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세부 응답 결과는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자책 출판사 쪽입니다. 전자책 출판사는 일반 분야의 서적을 주력을 하고 있다는 비율이 87.2%로 파악이 되었고요. 그 외에 잡지는 13.6%, 장르문학 4.4% 정도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세부 응답 현황을 봐주시면 모든 매출 규모에서 일반 분야 쪽 매출이 가장 크다라고 나타났고요. 5억 미만에서는 잡지, 5억 이상에서는 장르문학이 2순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유통 경로별 매출 현황, 전자책 출판사입니다. 유통 경로별 매출 현황을 살펴보시면 20년 대비 온라인 서점과 전자책 전문 사이트 매출이 증가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자사 사이트 및 기관 단체 매출은 소폭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주력 출판 분야별로 살펴보시면 기타 웹툰 등의 경우 타 분야에 비해서 자사 사이트 매출액이 가장 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매출 규모별로 봐주시면 5억 원 이상 전자책 출판사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 매출액이 타 규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고 자사 사이트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출판 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입니다. 우선 전자책 분야에서는 1순위가 기존 그 콘텐츠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의 양적 확대, 그리고 인터랙티브, 멀티미디어 등 전자책 활성화 등의 순으로 응답을 하였습니다. 세부 응답 현황을 살펴보시면 주력 출판 분야별로 봤을 때는 콘텐츠의 품질 향상 및 콘텐츠의 양적 확대에 대한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났고요. 기타 웹툰 분야에서는 저작권 보호 그리고 유연성 제고 등에 대한 응답자가 좀 전혀 그쪽으로는 아무도 그 응답을 하지 않았다라는 점이 좀 눈에 띄는 점입니다. 출판 유통 사업체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출판 유통 사업체에서 오프라인 서점 출판 매출 현황을 살펴봐 주시면 학습 참고서가 35.7%, 그리고 일반 단행본이 28.9%, 아동 도서가 18.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나온 결과에서 학습 참고서 쪽이 대부분이 그 출판 유통업체를 통해서 유통된다는 점이 반영이 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부 응답 현황 봐주시면 1억 원 미만과 10억 원 이상 사업체에서는 일반 단행본 비율이 각각 33.3%와 그리고 38.8%
좀 높게 나타났고요. 1억 원 이상과 5억 원 미만 그리고 5억 원 이상에서 10억 미만 사업체는 학습 참고서 비율이 각각 40.6%, 41.2%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 서점 출판물 매출 현황입니다. 이건 유통사에서 본 매출액 현황이고요. 온라인 서점 쪽은 일반 단행본 24.7%, 그리고 아동도서, 대학교재 수험서, 학습참고서 등의 순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10억 원 이상 사업체의 경우에는 그 다른 규모에 비해서는 학습참고서의 매출이 역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도 앞서 말씀드린 그 학습참고서 쪽 그 대형업체에서 학습참고서를 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예, 도매 총판 출판물 매출 현황입니다. 학습참고서, 학습지, 학습참고서, 학습지가 52.4%, 그리고 일반 단행물 18.8%, 아동도서 11.1% 등으로 순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매출 사업체는 학습참고서, 학습 매출이 대략 한 65.3%, 그리고 50억 원 이상의 사업체는 일반 단행본 매출이 24.2%로 가장 높았습니다. 오프라인 서점 유형별 판매 현황입니다. 오프라인 서점에서는 일반 소비자가 80.9%로 가장 높았고요. 그리고 신간이나 국원 중에서는 구간 도서의 매출이 53.2% 정도로 약간 높게 나타났습니다. 매출액이 1억 원 미만 오프라인 서점의 그 기관 및 단체 판매가 8.0% 정도로 그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기관 단체 쪽으로 판로 확보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예, 온라인 서점 유형별 판매 현황을 살펴봐 주시면 온라인 서점에서는 일반 소비자가 86.2%, 그리고 역시 온라인 서점에서도 좀 구간 도서의 비율이 57.5%로 판매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이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업계 전문가분께도 여쭤봤는데 그 코로나 시기에 신간보다는 구간 쪽이 오히려 좀 많이 좀 출판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부 응답 현황을 살펴보시면 1억 원 미만 온라인 서점의 기관 단체 판매 현황은 5.9%로 확실하게 좀 낮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오프라인 서점과 온라인 서점의 매출 특성을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오프라인 서점은 학습 참고서의 매출이 좀 높았고요. 그리고 온라인 서점은 일반 단행본 매출액이 좀 높았습니다. 이건 기타를 제외한 순입니다. 그리고 세부 응답을 좀 살펴주시면 구매자의 관점에서는 어떤 분이 그 구매를 하시냐의 관점에서는 온라인 서점에서는 기관 단체 고객이 좀 소폭 높게 나타났고요. 발간 시기별로 살펴보면 오프라인 서점에서 신간 판매가 온라인보다는 소폭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출판산업 유통 활성화를 위한 그 우선 개선 과제로는 오프라인 서점은 1순위가 도서 정가제, 그리고 지역 서점 이용 활성화, 도서 공급률이 좀 필요하다고 응답을 하였고요. 그리고 온라인 서점에서는 역시 기준 도서 정가제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에 도서 공급률, 그리고 출판 물류 안정화 등의 순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매 총판 분야에서는 역시 1순위 응답 기준에서는 도서 정가제가 가장 높았고요. 다음에 지역 서점 이용 활성화, 도서 공급률 향상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예, 이로써 제 그 결과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서라벌 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컨퍼런스의 진행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시간을 조정하는 일인데 오늘 스타트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사전 등록하신 분들께서 여러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저희가 선별한 질문을 답변 드리고 요청드리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내년에는 종이책과 오디오북을 포함해서 전자책 판매 현황이 더 격차가 좁혀질 것 같으신가요? 종이책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더 좁아지려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부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예. 우선 아직까지 출판 시장 쪽에서 보면은 그 종이책 매출액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결과에서 보여진 것처럼 종이책 매출액이 전체 시장에서 95% 정도를 차지를 하고요. 전자책 비율은 한 5% 정도밖에 차지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종이책 매출액 대비해서 전자책 매출액의 전년도 대비 신장률이 좀 더 높다라는 점은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출판 산업 그 경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내년 뭐 상반기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봤을 때도 뭐 우선 출판 산업 종사자분들이 그 경기에 대해서 내년도 확 좋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근데 다만 그 전자책 쪽 분야에서 그 올해에 비해서 양호해질 거라는 응답이 그 종이책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높은 것으로 좀 나타나서 아무래도 전자책 분야 쪽은 아마 내년에도 아마 계속 그 호조세를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역시나 그 매체를 향유하는 세대에 따라서 조금 더 다른 통계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종이책을 향유하는 세대와 또 전자책을 향유하는 세대가 물론 많은 부분 중첩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좀 더 세대별 구분이 좀 되어 있는 경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서라벌 부장님의 말씀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귀한 말씀, 귀한 발제해 주신 우리 서라벌 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박수로 우리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느덧 마지막 순서입니다. 김혜정 금음 대표님께서 리딩 크루의 잠재력, 함께 읽는 우리는 콘텐츠가 된다. 독서 공동체 금음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는데요. 앞에 나와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22년 출판산업 컨퍼런스에 함께 참가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독서 플랫폼 금음 운영하고 있는 김혜정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나눌 시간에는요, 개인주의로 대변되는 MZ세대가 여러 가지 함께하는 활동을 찾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또 취향의 공동체가 대세인 요즘 함께하기 중에서 함께 읽기는 또 무엇인지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함께 읽는 과정을 통해 책의 발견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독서 생태계가 확장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친구들하고 이제 가끔 만나가지고 직장 다니는 친구들하고 만나면 저녁에 술 한잔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예전부터 이제 회사 욕, 다니고 있는 회사 욕, 상사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었어요. 주로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나이가 이제 점점 들다 보니까 저도 어느새 중년의 나이가 되고 저희 친구들도 차장, 부장급으로 이제 승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나오는 게 요즘엔 이런 이야기들 나와요. 아, 신입사원 애들 걔네들이랑 일 못하겠어. 너무 이상해 애들이. 뭐 와서 일하는데 이어폰을 끼고 일해. 이해할 수 있어? 이러면서 저한테 뭐 물어보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 시선 신경도 안 쓰고 뭐 완전 자기 개인적이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다른 사람하고 교류나 협력도 싫어해서 회식 같은 것도 참여 안 하고 워크숍도 안 들어오고 뭐 회사 행사에도 참여도가 너무 낮아. 진짜 같이 일하기 힘들고 함께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 그런 세대인 것 같아 라고 저한테 이제 불만을 토로하거나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일하기 너무 힘든 세대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가 보다라고 맞장구는 치면서 과연 MZ세대가 함께하기를 정말 그렇게 싫어하는 세대인가? 라는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MZ세대는 함께하기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방식으로 함께하기를 즐기고 있습니다. 여기 근처 연트럴 파크라고 하나요? 홍대 입구 근처에서 제가 한 4, 5년 전인가? 날씨 좋을 때 가을에 바깥에 자리에 있는 테라스가 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친구랑 같이 그때도. 근데 주위에 이렇게 한 4-5명의 청년들이 이렇게 발맞춰서 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홍대에서 체육학과 뭐 전문 체육인들이 체력 단련하시는 줄 알았어요. 뭐 이렇게 운동을 하시길래 그런 뭐 태릉 선수촌 가면 뵙는 그런 분들인가 보다라고 이제 조금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제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저분들이 러닝 크루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러닝 크루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야? 그랬더니 뭐 예를 들면 금요일 저녁 6시 홍대 같이 뛰실 분 5명 구합니다. 이래가지고 러닝 크루들을 모아서
낯선 사람들끼리 같이 이렇게 뛰고 뭐 뒤풀이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모임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처음 알게 된 러닝 크루가 요즘에 이제 요즘 조금 추워서 조금 덜하겠지만 한강 시민공원이라든지 뭐 홍대 이런 데 공원 같은 데 가면 적게는 2명, 3명, 4명, 되게 많게는 한 20명 정도도 같이 뛰는 분들 여러분도 꽤 보셨을 거예요. 지금은 길에서 많이 뵙다 보니까 저도 2번도 안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그냥 뭐 그러신가 보다, 또 달리시나 보다, 이게 맨 처음에는 약간 신기해서 이렇게 흘끔흘끔 쳐다봤는데 이제는 좀 익숙하게 느껴집니다. 그 이외에 같이 하는 활동들, 미라클 모닝이라는 거 뭐 들어보신 적 너무 오래되셨을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것도 일어나면은 일어나는 거지 왜 그걸 남들이랑 같이 일어나는 거지? 집에서 일어나는 건 나의 개인적인 기상 아닌가요? 라고 생각했는데 소개된 기사들을 잠깐 읽어보니까요. 일상 시작 전 이른 아침을 자기개발 시간으로 활용하는 미라클 모닝도 MZ세대 리추얼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이 리추얼이라는 이야기도 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요즘 불확실하고 미래는 불확실하고 뭐 내 일상도 그렇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현 상황 속에서 내가 내 하루를 단단히 가져가는 자기 주도권을 어떻게 획득하고 내 스스로를 안심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리추얼이라고 부르면서 나만의 작은 의식들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의식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것은 아니고요. 소소하게 뭐 이룰 수 있는 작은 습관이나 활동들, 아침에 일어나서 뭐 물 2컵을 마신다, 아침에 일어나서 10분간 요가를 한다, 스트레칭을 한다,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 밖에 공부를 같이 하기도 합니다. 라이브 방송이라고 하죠. 라방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녁 11시 유튜브에서 랜선 독서실이 열립니다. 그래서 다 같이 카메라를 켜놓고 같이 뭐 공부를 한다거나 뭐 다른 이야기 없습니다. 그냥 같이 공부를 합니다. 정해진 시간 동안. 공부가 끝나면 서로 뭐 칭찬하고 잘했다, 응원하고 그러고 나서 헤어지고요. 이것들을 Study with me라고 해시태그를 하면서 또 같이 공부할 사람들을 모으고 그렇게 함께하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MZ세대가 원하는 함께하기의 모양은 굉장히 그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한 구속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언제든 그만둘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관계를 원합니다. 느슨한 공동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옛날처럼 막 되게 친해져가지고 형, 언니, 동생, 오빠, 누나 이런 것들 원치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활동, 관심 있는 활동 만나서 재밌게 하고 헤어질 땐 쿨하게 헤어지고 이런 것들이 그들이 원하는 함께하기의 형태입니다. 그렇다고 뭐 완전한 타인하고 만나가지고 뭐 그런 위험한 관계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서로 간에 어느 정도의 공통의 관심사라든가 그러한 것들은 필요합니다. 또한 자기 개발의 연장선상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하기라는 거의 특징이 혼자서는 좀 뭔가를 하기 어렵고 조금 힘든 것들을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한다면 그것에서 주는 어떤 약간의 강제력, 구속력이 있으니까 조금 보는 눈이 있으니까 좀 싫어도 끝까지 꾸역꾸역 하게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불확실한 미래의 리추얼이라는 거 말씀드렸었고요. 마지막으로는 공유 및 표출형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과정들을 이제 저희 핸드폰, 스마트폰 없는 분 없으시죠? 그 안에 성능 좋은 카메라 다 내장되어 있습니다. 달리기를 하고 나서도 그냥 달리기를 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날 입었던 나의 멋진 착장, 예쁜 운동화 같은 거 사진 찍어가지고 인스타라든가 SNS에 올립니다. 아니면은 운동하는 기록을 하는 앱 그런 것들 뭐 오늘 예를 들어 3.2km를 뛰었다 하면 그것들을 캡처하거나 이렇게 해서 올리고 친구들로부터 칭찬도 듣고 뭐 격려도 듣고 피드백도 받고요. 이런 식으로 또한 그런 것들이 나의 기록이 되기도 하고요. 나중에 찾아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함께하는 과정들을 쉽게 SNS로 공유하면서 관리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회적인 기여 여부에 좀 의미를 두는 모양새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함께하기가 어제보다 오늘 내가 조금 더 나아진다는 그런 감각적인 부분을 중시하고
내가 나아지고 우리가 함께하는 이 사회가 나아지는 그런 활동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플로깅이라고 해서 산책하면서 쓰레기 줍는 활동들 같은 거, 저탄소, 환경 보호, 젠더에 관한 감수성 이런 것들에 관해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고 이러한 것들을 함께 하기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함께 하기를 비즈니스적으로 엮어낸 업체들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교육업체 휴넷에서 만든 성장관리 앱 그로우라고 있습니다. 유캔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영어 공부 사이트 야나두 아시죠? 거기서 만든 목표 달성 사이트예요. 커뮤니티. 영어뿐 아니라 다른 많은 활동들도 있습니다. 챌린저스 앱이라고 건강 위주의 습관 만들기 웹사이트 있습니다. 동기부여를 위해서 처음에 돈을 걸기도 합니다.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돈을 돌려주는 방식이죠. 한 달 어스라고 해가지고 한 달 이름에서 아실 수 있듯이 한 달 동안 뭔가를 배우고 함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도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좀 몇 개 살펴보면 한 달 만에 브런치 작가 되기, 한 달 독서, 한 달 중국어 이런 식의 많은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프리비라는 사이트, 같은 취미, 같은 짧은 여행할 사람 이렇게 해서 모으는 그런 사이트도 있고요. MZ세대는 등산을 싫어한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MZ세대들 같이 북한산 갈 사람 모으고 있습니다. 무료도 아니에요. 3만 원 내야 돼요. 3만 원 내고 산에 올라가야 돼요. 이런 것들 내가 원하면 등산도 즐거운 거죠. 회사에서 시키고 나랑 별로 안 친하고 같이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랑 가니까 등산이 싫었던 겁니다. 또 문토라는 사이트는 좀 문화적인 그런 이벤트 중심으로 같이 할 사람들을 찾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함께 하기 중에서 함께 읽기 역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찾다가 무슨 글을 읽었는데 무언가에 도전해서 성공할 확률이 혼자는 4%인데 함께면 80%라고 나오더라고요. 혼자서 읽으면 두꺼운 책, 어려운 책, 끝까지 읽기 조금 어렵죠. 근데 함께 읽기 하면 완독할 확률이 조금 높아집니다. 또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책이라는 거가 마크로밀 최선혜 부장님 말씀처럼 독서라는 거, 책이라는 거가 주는 어떤 이미지 과시용도 물론 있을 테고요. 이러한 함께 읽기 역시 많은 자발적 모임들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함께 읽기 챌린지 쳐보시면 함께 읽을 사람들 많이 모으고 있어요. 오픈 카톡 채팅방 아실 거예요. 카톡에서 카톡 보시면 이제 우리들이 친구나 가족하고 활용하고 있는 채팅방이 있고 다수의 불특정한 사람들하고 사용하고 있는 익명의 어떤 오픈 채팅이라는 게 있는데 벌써 오픈 채팅에서 오고 가고 있는 데이터가 우리 일반 채팅방에서 오고 가는 데이터 양보다 많다는 걸 아시나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픈 채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안 한다고 남들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되게 많이 재미있게들 사용하고 계세요. 네이버 밴드라는 앱 있습니다. 거기서도 챌린지, 각종 소모임, 미션 해가지고 함께 읽을 사람들 모으고 있습니다. 함께 읽기 역시 비즈니스적으로 풀어낸 업체들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전에도 나왔던 트레바리, 강남아지트, 안국아지트 이미 이제 두 곳에서 많은 청년들이 MZ세대들이 모여서 독후감 내고 독후감 미리 사전에 내야 되거든요. 독후감 내고 함께 읽는 모임들 열심히 갖고 있어요. 조금 찾아보니까 4개월에 23만 원이라고 나오는데 한 달에 한 번 가니까 4번 가는데 20만 원, 30만 원 내는 거니까 액수가 그렇게 싸다고 그러니까 저렴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책은 또 별도로 구매해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임들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원하고 즐겁게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문학동네에서 만든 독파라는 앱이 있어요. 독파라는 이름에서 아실 수 있듯이 어떤 완독을 조금 중시합니다. 그래서 책을 끝까지 읽으실 수 있게끔 그 책을 만든 편집자님이라든지 번역한 번역자 선생님들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응원의 메시지 이거를 독파해 주세요라는 화이팅 이런 좋은 말씀도 남겨주시고 또 줌을 통해서 독서 모임을 하고 여러 가지 완독을 위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빡독이라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빡세게 독서하자의 줄임말인데요. 결혼이 생길 때마다 여기 빡독의 모임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충원을 하는 모양새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 좋은데 이러한 함께 읽기라는 것이 과연 우리 출판업계에 도움이 될까? 이 부분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새로 우리 출판업, 그러니까 독서계에 새로 들어오는 인구가 없다라는 이제 걱정들이 있는 게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닐 거예요. 계속해서 독자층이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책을 좋아하시던 분들은 지금도 여전히 책을 사랑하고 많이 읽어주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새로 들어오는 신규 유입되는 인원이 없다는 거죠. 뭐 그도 그럴 것이 재미있는 컨텐츠들 너무 많습니다. 각종 OTT, 넷플릭스, 유튜브, 게임까지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재미있고 할 거 많은 세상에 책이라는 거에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이 MZ 세대들이 들어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그런 청소년 시절에는 조금 책도 많이 읽고 대입 준비한다고 조금 책을 보기는 합니다만 이제 20대가 되면서 자연스레 멀어지고 다른 할 것들도 많고 스펙도 쌓아야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함께 읽기라는 트렌드가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물론 그 이유가 최순애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근원에는 외로움이라는 것이 자리하겠습니다만 어찌 됐던 간에 이 함께 읽기라는 게 좀 유행이 된다면 그래서 함께 읽기 때문에 책이라는 게 나랑 되게 멀고 내 삶이랑 완전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약간 책을 일상으로 가져오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든 아니면 조금 눈치가 보여서든 그렇게 책 읽는 습관들을 붙여나가면 설사 함께 읽기라는 동력이 사라진 다음에도 그분들을 우리 독서 인구로 좀 신규 유입돼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서 선정이 조금 중요하다 할 수 있을 텐데요. 기존의 탑다운적인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도서들이 이제 독서 엘리트층이라고 할까요? 좀 높으신 선생님들, 교수님들, 평론가님들이 좋은 책을 특히 이맘때쯤 연말이 되면 많이 골라주십니다. 그러한 책의 목록을 보면 다 너무 좋죠. 너무 좋고 사실은 읽으면 정말 보탬이 되는 책들인데 목록을 보면 쉽사리 이제 책을 안 읽는 독자들은 마음이 열리지 않고 어쩌다가 큰맘 먹고 책을 폈다 하더라도 역시 총균세는 어렵구나 하면서 바로 닫게 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함께 읽기라는 건 우리 독자들이 직접 그 대상이 되는 도서를 선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MZ 세대들이 원하는 함께 읽기의 책은 나랑 나이가 비슷한 친구, 나랑 내 또래가 재밌게 읽었던 책, 그 책이 궁금하고 그 책이 읽고 싶을 거예요. 나랑 비슷한 친구들이 읽으면서 엉엉 울었던 책, 그런 책들을 서로 간에 추천하고 싶어하고 읽고 싶어합니다. 제가 일전에 어느 도서관에 방문해가지고 사서 선생님한테 요즘 무슨 책이 대출이 잘 돼요? 라고 여쭤봤더니 사서 선생님이 저기 있는 책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있는 책? 하면서 봤더니 그게 반납 트레이였어요. 반납 트레이가 물론 문가에 있어가지고 눈에 잘 띄기는 합니다. 서가에 있는 것보다. 그런데 반납 트레이 있는 책이 계속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사람들은 남들이 대출한 책이 어느 정도의 재미와 대중성을 담보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남이 빌려갔으니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리 동네 사람 누군가가 빌렸겠지만요. 그런 기대심을 품고 그 책을 바로 대출을 해가는 거죠. 책은 체험제이기 때문에 먼저 읽은 사람의 이야기와 평가가 사실은 가장 강력한 마케팅 수단이 됩니다. 저희 독서 플랫폼 금음은 그래서 이러한 함께 읽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저희 사이트를 설계를 했어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오픈 플랫폼 형식입니다. 누구나 모임을 개설할 수 있고 누구나 모임을 참여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특정한 출판사의 책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장르, 예를 들면 문학이라든가 뭐 역사에 대한 이야기만 다루는 것보다는 뭐 웹소설이 됐든 설령 만화책이 됐든 그냥 책이라면 뭐든지 다 누구나 다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개방성을 좀 중시했어요. 그래서 이를 대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회원 가입이나 로그인이 없어도 독서 모임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은 전부 다 읽을 수 있게끔 했습니다.
저도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 의견이 궁금해서 네이버에서 검색을 자주 해보거든요. 검색하면 이제 그 책에 독후감이 나오면 읽고 아 그렇구나 하고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개 읽고 2개 읽고 그 다음에 3개 읽으려고 하니까 카페에 가입이 필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꼭 항상 약간 야박하게 못 읽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너무 궁금해가지고 회원 가입을 막 합니다. 회원 가입하고 아 읽을 수 있는 건가? 운영진의 승인이 필요합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며칠 있으면은 뭐 승인이 되긴 하겠지만, 그래서 저 이런 점들이 조금 안타깝고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 그 책 내용, 책 이야기 좀 읽는데 이렇게 왜 못 보게 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무리한 가입 유도보다는 그냥 누구나 다 그 내용은 좀 읽을 수 있겠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또한 텍스트 기반으로 좀 서로 간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구성을 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많은 독서 모임들이 있어요. 온라인으로도요. 이제 줌도 많이 활용을 하시고 이제 클럽하우스라고 목소리의 형태를 띤 모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참여할 당시에 참여를 하게 되면 참 만족도가 높고 참 재미있는데 나중에 복귀하거나 그 내용을 다시 찾기는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것들을 다 다시 돌려본다거나 풀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이런 것들이 글자로 되어 있다면 나중에 다시 찾기가 굉장히 쉽고 어떤 휘발성이 좀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참여자 입장에서도 수요일 저녁 7시 줌 모임이라고 해서 딱 그 시간에 맞추는 것도 뭐 물론 가능하면 좋겠지만은 어떤 시간이 조금 길게 주어져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29일 동안 독서 모임이 열리게 되는데요. 그 시간 동안 자기가 편할 때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밤에 잠자기 전에 잠깐이라든지 그 손으로 글자를 몇 글자 자신이 하루에 느꼈던 단상들, 뭐 다짐들 같은 거 남길 수 있다면 본인 일정에 맞는 참여가 가능해서 좀 좋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독서 모임은 일체 무료 모임으로 진행해서 진입 장벽을 좀 낮추기도 하였고요. 최대 29일로 모임의 기한을 제한한 것은 모임의 기한이 제한이 없으면 처음에는 책 얘기 때문에 모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좀 대화의 방향이 좀 맥락 없이 이 방향 저 방향으로 흩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책 한 권을 읽는데 한 29일 정도면 읽고 이야기 나눈데 모자람은 없는 시간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또 하나는 저에게 의견 편향을 막기 위해서 좋아요나 추천 등의 기능을 일체 배제하였다는 점입니다. 이 점이 사실은 저희 회원들이 제일 좋아해 주신 부분인데요. 제가 이거는 인터넷에서 기사들을 읽을 때 저의 경험담입니다만은 댓글을 보면 어떤 댓글이 예를 들어서 하나는 200개, 다른 하나는 좋아요가 12개면 제가 그 댓글을 읽기도 전에 이미 200개 좋아요가 달린 댓글이 맞는 거겠지. 그게 대세야.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라고 저도 모르게 생각을 하는 걸 발견했을 때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심지어 읽지도 않았어요, 댓글을. 읽지도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그 좋아요 숫자를 보고 제 눈으로 읽고 제 머리로 판단한 게 아니고 그냥 이거야 라고 끌려가는 그런 의견의 줄 세우기가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라는 좀 회의감이 들어서요. 저희 금음에서는 그냥 하나의 의견으로 존재할 뿐 그 안에서는 어떤 우열도 존재하지 않게끔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보통 책을 읽고 나면 다 읽은 감상문을 그 자신의 개인 블로그라든가 SNS에 많이 올리고 계신데요. 저도 참 즐겨 읽고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록 같은 것들이요. 저희 금음은 근데 이제 다 읽은 책에 대한 어떤 내용보다는 역시 아까 마크로밀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 책을 다 읽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 중간중간에 자신의 감상을 나눈다든지 생각을 나눔으로써 다른 회원들과의 피드백이나 상호작용을 통해서 독서라는 것이 주는 어떤 긍정적인 경험을 좀 강화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책 읽는다는 어떤 이런 경험이 재미있는 것이다. 즐거운 것이다. 꼭 숙제처럼 완독해야지라는 어떤 부담감보다는 뭐 수다거리가 됐든 어떻게 됐든요. 좀 그래서 긍정적인 경험들을 많이 경험하실 수 있는데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함께 읽는 그 과정 자체가 콘텐츠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책이라는 것이 1차적인 콘텐츠로 일단 존재하고요.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우리들이 뭐 이 책에 대해서 내용이 어떻다 저렇다
아니면 뭐 많이 읽겠다, 이런 부분은 아쉽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우리들이 또 하나의 콘텐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함께 읽기라는 경험들이 많이 금음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이야기나 경험들을 남겨주신 부분이 있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자면, 혼자 읽을 땐 무슨 말들이 마음속에서 피어올라도 그냥 끄적이거나 조용히 삼키는 독서였는데, 함께 읽고 다른 사람들하고 생각과 추억을 나누니 더 재미도 있고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미처 모르던 감정도 알게 돼서 전반적으로 제 스스로가 더 풍성해진 느낌입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주는 든든함도 좋고요. 또 다른 분은 책이라는 게 단방향 매체라고 생각했는데 함께 읽기를 하다 보니 게임처럼 양방향의 인터랙티브한 매체 느낌을 받습니다. 아울러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조바심이 많은 독자라서 뭘 책을 읽어도 후루룩 읽어버리고 그냥 바로 덮어버리는데, 이렇게 함께 읽기를 하다 보니까 서둘러 달려왔던 길로 돌아가서 다시 살펴서 꼼꼼하게 읽게 되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습관적으로 뉴스 기사만 둘러보는데 이제 금음에 함께 읽기에 들어가서 이런 글들을 매일 읽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 있어서 좋다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저희는 이미 출판사와 다양한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암사와 조지 오웰의 염난을 날려라라는 독서 모임도 가졌었고요. 푸른숲 출판사와 위하 작가님의 원청 가제본 읽기 모임도 했습니다. 이런 모임들 진행하다 보면 많은 질문들이 올라오는데, 이런 가제본 모임들은, 그러니까 정식 책은 언제 출간이 됩니까? 너무 궁금합니다라는 의견들을 주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책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 너무 궁금하신 거죠, 그 내용이. 그래서 이런 다양한 질문들, 책에 관한 궁금증들 남겨주고 계십니다. 서울 리뷰 오브 북스와는 서리북 7호 함께 읽기 모임을 진행한 바도 있는데요. 서울 리뷰 오브 북스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책이다 보니까 이거를 같이 읽는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궁금증을 또 표현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저희가 러닝크루라는 말을 제가 들은 게 한 4, 5년 정도 됐는데 이제는 익숙한 문화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리딩크루가 가진 잠재력이라고 제가 저의 발제문 제목을 준비해봤습니다. 이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러닝크루 처음에 듣고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게, 같이 뛴다고 칼로리가 더 늘어나나? 뛴다는 거는 나의 개인적인 내 다리로 뛰는 건데 왜 굳이?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알 것 같아요. 함께 뛰면 더 멀리 뛸 수 있고, 뛰고 난 다음에 주는 뭐 맥주 한 잔이 되었던 어떤 수다가 되었던 함께 뛰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다라는 그 든든함, 그런 것들을 러닝크루들이 즐기고 계셨구나 라면서 부러움이 들더라고요. 저희 리딩크루들도 같이 읽으면서 더 많이 이해하고 더 깊이 이해하고 서로의 생각들을 나누고, 그렇게 해서 어딘가에 이런 책을 읽는 우리 든든한 공동체가 있다, 같이 읽는 사람들이 있다, 그 시작이 바로 지금일 거라고 생각되고요. 앞으로도 계속 저희 독서 커뮤니티, 독서 공동체가 확장될 수 있는 함께 읽기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는 이야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4달 전에 뵌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 이후에 계속 눈여겨보고 있는 독서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전 등록하신 분들께서 남긴 질문 중 몇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첫 번째, 독서 경험과 책 모임에서 동네 서점의 역할, 그리고 얻을 수 있는 비즈니스적 이익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모든 물건이 당일 배송, 새벽 배송이 일반화된 상태에서 지금 서점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온라인 대형 서점에서 검색어와 약간의 신용카드 정보만 있으면 책이 바로 다음 날 이제 집으로 배달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지역 서점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떤 역할들을 해줄 수 있을까, 동네 책방 대표님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고 저 역시도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동네 책방들은 그냥 단순한 책 판매의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지역 문화를 이끄는 그 지역의 거점지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즉 동네에 어떤 사랑방 역할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이를 알고 계신 대표님들께서 북토크라든지 독서 모임, 뭐 심지어 일견 생각했을 때 책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만들기 수업 같은 것도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일단은 그 지역 주민들의 발걸음 트래픽을 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책을 사러 오시는 게 아니고 온 김에 책을 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거기 가면 할 거리 볼 거리가 있어 라는 식으로 누군가 있고 거기에 뭔가 구경할 게 있어 라는 어떤 이벤트들을 계속 만들어 주시고, 이러한 것들이 그 동네에서 조금 이제 활성화가 되면 입소문이 나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어떤 무슨 책을 구매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동네 책방에 어떤 활동들을 지원하는 분들이 생기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 금음 역시 이런 동네 책방 육성 사업을 위해서 금음밤이라는 것 행사를 하고 있어요. 금음밤은 매달 음력 29일 날 전국의 동네 책방 한 곳에서 어떤 이제 행사를, 오프라인 행사를, 저희는 비록 온라인 독서 모임 플랫폼입니다만 오프라인 행사를 좀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는 굉장히 좀 내용이 다양합니다. 북토크가 됐을 때도 있고요. 출판사 대표님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고 그냥 단순히 독서 모임을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위해서 생각한 거는 금음날, 음력 금음날이 되면 전국 어딘가에 책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자기들끼리 쑥덕쑥덕 이야기를 한대라는 것들이 조금 소문이 나면 좋겠다. 동네 책방에 모이는 우리의 모임들이 자연스러워지고 그런 것들이 좀 활성화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꿈꾸는 거는 이제 금음날이 됐을 때 전국의 많은 동네 책방에서 다양한 분들이 335 혹은 뭐 10분, 20분 모여가지고 책 이야기하고 책도 구매하고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아재 개그를 하나 하자면 그 제가 저 금은방 그 밤 저걸 워딩을 처음 본 순간 온갖 진기한 것들이 모여 있는 금은방이라고 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누군가에게 했다가 엄청 욕 먹었습니다. 오늘도 욕 먹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바로 금음에서 가장 성공적인 모임 사례와 온라인 독서 모임이 잘 되기 위한 핵심적인 요인 또는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바람직한 독서 모임, 잘된 독서 모임에 대한 이제 정의는 사람마다 조금은 다를 것 같아요. 되게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밀도 높은 대화를 나누는 모임이냐, 아니면은 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쑥덕쑥덕 시끌벅적하게 뭐 이야기를 하는 모임이냐, 그거는 자신의 취향의 문제고요. 각각의 독서 모임은 다 그 나름의 장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제가 기억나는 모임을 소개해 드리자면 올 9월에 5분의 소설가님을 모셔서 함께 진행했던 소설가의 인생책 함께 읽기라는 모임이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 정희연 작가님, 정용준 작가님, 한은영 작가님, 임승훈 작가님, 정지향 작가님이 이제 각각이 꼽으신 스스로의 인생책 관련된 독서 모임을 열어주셨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활발한 이야기들이 오고 하고 재미있는 모임이 열렸었는데요. 이제 그 비결이라고까지는 하기는 그렇지만 이제 독서 모임을 제가 지켜보면 보통 독서 모임이 어색하다, 어렵다라는 그 의견의 바탕에는 우리들이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경험했던 그 국어 시간, 문학 시간에 다음 중 저자의 의도가 아닌 것은 요거를 맞추는 이 습관들이 저희의 이제 이 뿌리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렇게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정답을 맞추려고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정답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뭔가 부담스럽고 이거 틀린 것 같은데 이거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말씀을 못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소설가 인생책 읽기 모임하면서 소설가님들하고도 얘기했던 게, 그렇다면 우리가 좀 질문을 던져보자. 근데 그 질문은 답이 있는 질문이 아니고, 물론 어떤 글 읽기엔 답이 있습니다. 뭐 무슨 어떤 매뉴얼, 가구 조립하기 그런 거는 정답이 있는 글 읽기겠지만, 소설이라는 게 과연 사람마다 다 느낌이 다르고 감상이 다를지언데 어떻게 된 일원화된 답이 존재할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최대한 저희가 개인화된 대답들이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을 막 던져봤어요.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다음 중 어떤 인물에게 공감이 되셨나요? 하면 공감은 내가 악당한테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내가 그렇다는데, 저는 이 주인공 아니 이 주변 인물 이 사람이 좋다는데, 그건 저의 생각이고 그거에 대해서 누구의 확인이나 인증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저희가 좀 던졌거든요. 책하고 엮어서 뭐 예를 들면 이 책과 비슷한 다른 책을 알려달라. 이 책에서 예를 들면 외국어를 배우는 내용이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외국어를 뭐 배웠다가 외국어를 사용해 본 경험 혹은 어려웠던 경험들 나눠주세요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딱히 뭐 정답이라는 게 없으니까 이제
말문이 트이셔서 조금 자신들의 경험이라든가 생각들을 자유로이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변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을 좀 독서 모임에서, 그러니까 다른 모임, 오프라인 모임에서도요, 좀 나눠 보시면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조금 더 자유롭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요 모임을 굉장히 많이 좋아해 주셔서 지금 이번에 소설가의 인생책 읽기 시즌 2를 저희가 모집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모임에 오시면 지금 12월 11일부터 시작되는 모임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김미월 작가님, 김혜나 작가님, 김우경 작가님, 우다영 작가님, 김지원 작가님들이 지금 독서 모임을 개설하고 계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독자 관련해서 늘 이런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니는데요. 태초에 저자 있었다, 독자 있다, 이게 아니라 태초에 독자 있었다, 저자 태어났다, 이렇게 가야 맞는 겁니다. 책은 저자의 것이기도 하지만 독자들이 온전히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늘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이나 대도시가 아닌 지방 소도시에서 독서 공동체 활성화 방안이나 사례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 지역에 이 출판 인프라가 70%, 80% 정도가 이미 이렇게 밀집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실을 저희가 그 부산 출판협회 담당자분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좀 깨닫게 됐습니다. 부산만 해도 저희가 아마 지역, 지방이라는 느낌은 안 드시잖아요. 부산? 그런 대도시가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저희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각이고요. 거기 계신 분들은 나름대로의 소외감, 어떤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인프라들, 출판 인프라, 심지어 인력, 출판자, 디자이너, 뭐 작가진들부터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많은 부족함을 느끼고 계세요. 하물며 부산이 이럴진데 다른 소도시들이나 뭐 그보다 더한 지역들은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동네 책방의 역할들이 사실 중요하기도 하고 지금은 온라인으로도 조금 이런 부분들은 풀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파편화되어 있는 우리 독자들이 온라인상에서도 좀 자유롭게 만나서 어떤 책 이야기들을 하면서 풀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테고요. 뭐 물론 정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떤 산업적인 부분에서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고 청년들이 지역에 살려면 그 지역에서 누릴 수 있는 재미난 거리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지원도 같이 병행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발제를 해주신 우리 김혜정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박수로 받습니다. 제가 아까 중간중간에 이제 마지막에 질문을 받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쉽게도 첫 번째 발제자와 세 번째 발제자 서라벌 부장과 최선혜 부장께서 다 후속 일정 때문에 미리 자리를 뜨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 4번 주자들이 남아 계십니다. 혹시 2번, 4번 발제자들에게 질문하실 것들이 있으시면 한 두세 분 정도 없으면 안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손들어 표해 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건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만할까요? 이러면 또 손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손들어 표해 주십시오. 없는 질문을 짜내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오늘 발제자들께서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지만 엄청난 스피드와 또 정확한 발음과 시간을 칼같이 지켜주신 덕에 저희가 비교적 일찍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2022 출판산업 컨퍼런스 결산과 전망의 모든 발제를 마쳤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책 생태계가 지속 가능하며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관점에서 출판의 현 상황을 짚어보는 한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협력과 연대 의견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제해 주신 모든 발제자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고요. 진행과 준비로 함께해 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오랜 시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현장에 오셔서 열띤 발제를 호응해 주시면서 들어주신 참석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시청하고 계신 유튜브 페이지 더보기란과 댓글창에 만족도 조사 링크가 올라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신 분 중 20분을 추첨해서 기프티콘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향후 보다 나은 행사를 위해 소중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 출판산업 결산과 전망 컨퍼런스 모두 마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장동석이었고요.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과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